첫째 부인이 버린 아들. 옛날 어느 나라에 딸만 8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아들이 없는 것이 늘 불만이었지요. 복도 없지. 남들은 잘 낳는 아들을 난 하나도 얻지 못했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임금 자리를 물려받는단 말인가? 하루는 왕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못 낳는다면 새로 왕비를 하나 더 얻어서 아들을 낳게 해야겠다. 젊은 여자라면 어쩌면 쉽게 아들을 낳을지도 모르지. 왕은 왕비를 찾아가 자기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왕비가 대답하였지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 둘째 왕비를 맞아들이시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왕비를 궁전으로 불러들이지 말고 정원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지요. 그리해 드리리다. 왕은 왕비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궁전 밖에 있는 정원에 작은 집 한 채를 지었지요. 둘째 왕비로 뽑은 여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여인 젊은 과부였습니다. 둘째 부인은 정원의 별채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집안을 돌보는 하인들이 그 둘째 부인을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였지요. 걸핏하면 밥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둘째 부인이 하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첫째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하인들에게 둘째 왕비를 철저하게 푸대접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었지요. 둘째 부인은 하루하루가 살 얼음을 밟는 듯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부인의 몸에 이상을 느꼈지요.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둘째 부인은 이 소식을 먼저 왕에게 알렸습니다.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구려. 아들 하나만 낳아주시오. 첫째 부인도 둘째 부인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둘째가 아들 낳으면 어쩌지? 그럼 나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텐데. 그녀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새 아이를 낳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지요. 첫째 부인은 둘째 부인을 궁전으로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얼마 뒤면 몸을 풀 텐데 당분간 궁전에 와서 지내거라.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울수록 혼자 집에 있는 게 아니다. 황비마마, 감사합니다. 그 대신 내 말을 명심하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지. 난 이제까지 딸만 8명을 낳았다. 그런데 너마저도 딸을 낳는다면 대왕 마마께서는 실망이 크실 것이야. 만일 딸이라면 강에 내다 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대왕 마마께는 죽은 아기를 낳았다고 이야기할 것이야.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둘째 부인은 궁전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지요. 며칠 뒤 진통이 왔습니다. 첫째 부인이 찾아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거라.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아픔이 좀 가라앉을 것이야. 이 말을 들은 둘째 부인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왕비 마마는 겉으로는 쌀쌀해 보여도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시구나. 잠시 뒤 깊은 밤에
둘째 부인은 귀여운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째 부인이 살펴보니 사내 아이였지요. 어머나, 딸이네. 첫째 부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딸을 낳았네. 이를 어쩌지? 첫째 부인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째 부인은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어 아기를 볼 수 없었지요. 딸을 낳았으니 강가에 내다 버리도록 하겠다. 첫째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아기를 안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궁전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첫째 부인은 모래 강변에 아기를 버렸지요. 그리고 불이 나게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이 아기를 버리는 광경을 강가 오두막집에 사는 한 할머니가 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녀가 왕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버린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첫째 왕비는 왕에게 둘째 왕비가 죽은 아기를 낳았다고 알렸습니다. 저런 변이 있나? 아들을 바랐더니 나쁜 일까지 생기는구나. 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한편 버려진 아기는 할머니 손에 거두어져 무럭무럭 자랐지요. 10년이 지나자 아이는 의젓한 소년이 되어 할머니의 일을 곧잘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소년의 부모님을 찾아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할머니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니? 예, 하지만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다, 돌아가시지 않았단다. 두 분 다 살아 계신단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부모님은 지금 머나먼 남쪽 나라에 살고 계시단다. 그곳까지 가려면 여행 허가를 얻어야 하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꾸나.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소년은 웅장한 궁전 건물을 보고 벌린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하였지요. 궁전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대왕 마마를 만나러 왔소이다. 강변 오두막집 사는 노파가 찾아왔다고 하면 아실게요. 할머니는 왕을 잘 알았습니다. 왕이 오래전 강가로 낚시를 자주 왔기 때문이었지요. 문지기가 나와 말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대왕 마마께로 갑시다. 왕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옥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오랜만이군, 그래? 대왕마마,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대왕마마를 뵈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서 말해보게. 왕은 할머니 곁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인가? 노파에게 이런 손자가 다 있었나? 대왕마마, 잠시 귀를 좀 빌려주십시오. 할머니는 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왕마마,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왕마마의 아드님입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나에게 아들이 어디 있나? 대왕마마, 1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의 일이라니? 둘째 왕비께서 죽은 아이를 낳으셨다면서요? 그때 죽었다는 아기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첫째 왕비께서 둘째 왕비께서 낳으신 왕자님을 강변에 내다 버리셨습니다. 쇳내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그때 버려진 왕자님을 제가 거두어 10년 동안 키워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하는가? 혹 둘째 왕비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요. 또 제가 적적하고 외로워 자식 삼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그만 하루 이틀 미루다가 세월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왕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소년의 얼굴을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둘째 왕비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눈과 코를 보면 영락 없는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는 내 아들이군. 왕은 소년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년도 왕의 품에 안겨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왕은 둘째 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둘째 부인이 궁전으로 달려왔지요. 둘째 부인은 소년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아들아, 얼굴 좀 보자꾸나. 이때 첫째 부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궁전이 온통 시끄럽고 울음 바다가 되어 있어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와본 것이었지요. 왕은 첫째 부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요망한 것,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흉악한 짓을 한단 말인가? 이 아이가 바로 네가 내다버린 아이다. 첫째 왕비는 왕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왕은 첫째 왕비를 멀리 귀양 보내었지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아들을 얻은 왕은 아들과 둘째 부인을 궁전으로 불러들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남자 옷을 입는 여인들. 옛날 춘추 시대 제나라 왕 영공은 별난 취미가 있었습니다. 궁궐에 사는 여인들에게 남자 옷을 입게 하고는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었지요. 궁궐의 여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쩔 수 없이 남자 옷을 입었는데 얼마 뒤 이 같은 풍습이 궁궐 밖으로까지 번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 가운데에는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지요.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난 영공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궐 밖에 사는 일반 백성들 중에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는 발견하는 즉시 잡아들이거라. 내가 엄벌에 처할 것이야. 하지만 이런 명령도 소용이 없었지요.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여인들이 좀처럼 줄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영공은 재상인 안영을 불러 왜 백성들이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안영이 말하였지요. 전하께서는 궁궐에 있는 여인들에게는 남자 옷을 입으라 하시면서 궁궐 밖에 있는 여인들에게는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의 머리를 문에 내걸어 놓고는 실제로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전하께서 궁궐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남자 옷을 입지 말라는 명을 내리신다면 궁궐 밖에서 여인들이 남자 옷을 입는 풍습은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영공은 안영의 말이 옳다고 보고 곧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궐에 사는 여인들도 남자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 이 명을 어기면 내가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명령이 내려지자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풍습은
한 달도 못 되어 제 나라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스승에게 속은 제자. 옛날 고구려 시절 고구려의 국력이 나날이 강성해지고 국토가 넓어짐에 따라 나라에서는 천문지리에 밝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허준이라는 사람을 당나라로 보내어 천문지리를 배워오게 했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허준은 천문지리에 통달한 학자인 일행의 문화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열심히 천문지리를 배웠습니다. 10년 뒤 실력이 몰라보게 높아져 스승인 일행과 어깨를 겨룰 정도가 되었지요. 어느 날 스승인 일행이 조선 땅을 바라보고는 천문지리를 살피더니 조선 땅의 산맥들이 모두 활기에 차 있어서 머지않아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조선 땅을 관통하는 산맥의 길을 끊어야지 안 되겠구나. 그대로 두었다가는 고구려가 우리 당나라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 스승 일행은 그 일에 허준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허준이 학문을 연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당나라 나졸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허준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였지요. 허준은 빨리 나와서 오랏줄을 받아라. 아니 무슨 일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잡아간단 말이오? 일행 대감의 분부이시니 할 말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말하라. 뭐라고요? 스승께서? 영문도 모른 채 나돌들에게 끌려가 스승 일행 앞에 꿇어앉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찍이 너를 사랑하여 내가 아는 학문을 모두 가르쳤거늘 너는 밀정 노릇으로 그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이 말을 들은 허준은 기가 막혔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찌 은혜를 저버린다 하옵니까? 밀정 노릇이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증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니놈이 당나라 군사력을 염탐한 다음 수시로 이를 니나라 사람 편에 고구려에 알렸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거늘 저놈에게 큰 칼을 씌워 하옥하라. 그리고 내일 날이 밝거든 황제 폐하께 주상하고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말을 마친 일행은 집 안으로 사라지고 허준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허준은 이 모든 일이 일행 스승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허준은 다시 일행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지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스승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소생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스승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하늘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생각하여 네가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내가 이르는 대로 할 것이냐? 예, 무슨 분부든지 따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르는 말을 착오 없이 완수한다면 황제 폐하께 주상하여 너를 이 나라의 대관으로 추천하겠다. 그러더니 일행은 허준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고구려로 돌아가서 고구려의 각 산맥에 장석을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석이라는 것이 산맥의 길을 쇠퇴시키는 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허준은 스승 일행의 명령대로 곧장 귀국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석을 놓게 되었지요. 그러자 장석을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맥의 기가 현저하게
쇠퇴하는 것을 알게 된 허주는 그때서야 비로소 당나라의 흉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허주는 고민하던 끝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지요. 지금도 황해도 어느 곳에는 허준이 쓰던 장석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며 그 마을 이름을 장석동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부자. 옛날 조선 중종 때 문신 김정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지요. 김정국은 보기 드물게 양심이 바른 관리였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 자리에 있으면 재산을 늘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야. 그는 자식들에게도 항상 주의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좀 더 높은 벼슬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는 살고 있던 큰 집을 팔고 더욱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벼슬이 높아졌는데 집은 왜 줄이시나요? 찾아오는 손님도 더욱 늘 텐데 오히려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부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정국은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부인, 벼슬이 올랐으니 봉급도 오르지 않겠소. 게다가 집을 줄여 집 안에 들어가는 경비도 줄 테니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겠구려. 손님이야 좁은 집에서 맞으면 어떻소? 부인은 한숨만 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김정국의 벼슬이 또 높아지게 되었지요. 집에 돌아온 그는 가족들에게 또다시 이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벼슬이 높아졌으니 집을 더 작은 집으로 줄여야겠소. 일부러 그리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벼슬을 그만두고 우리 재산으로 잘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가 아니오. 벼슬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존경과 명예가 올라가니 재산쯤 줄여도 섭섭할 것이 없다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욕심을 없애야 나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소. 김정국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김정국이 지방의 관찰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그는 가족들에게 말하였지요. 지금까지는 집만 줄여도 됐지만 이제는 논밭까지 줄여야겠구나. 아버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서울의 벼슬아치들은 호화로운 집에 관심을 갖고 지방의 벼슬아치들은 논밭에 관심을 쏟는 법이니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재산을 나쁜 일을 해서 모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이 속상해하며 말하자 김정국은 부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인, 나란 일을 하는 남편과 살려면 그만한 고생을 각오해야 하오. 논밭을 줄인들 우리 식구가 굶기야 하겠소. 김정국은 기어이 논밭을 반으로 줄인 뒤 지방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관아에서는 새 관찰사를 맡기 위하여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김정국은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슨 짓이냐? 여기는 바다에서 먼 고장이거늘 이 밥상에 생선이 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는가? 백성은 돌보는 관리가 어찌 백성을 고생시키면서 배불리 먹는단 말인가? 이 고장에서 나는 것 외에 따로 준비하지 말도록 하라. 관찰사의 태도가 이렇게 검소하니 아래 있는 부하 관리들은
자연히 사치하는 버릇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기뻐하고 관리들을 믿게 되었지요. 모두 다 잘 지켜주기 바라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지. 윗사람이 청렴해야 아랫사람들도 그 본을 받지 않겠소. 그리고 관리들이 청렴해지면 백성들의 삶도 편안해지고 자연히 나라의 힘도 강해지는 것이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김정국은 그 고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관찰사의 재산은 너무나 단출하였지요. 겨우 2억 한짜리 집과 두어 마지기의 논밭, 책 한 괴짝과 검은고 하나,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재산을 나귀 등에 싣고 정들었던 고장을 떠났지요.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김정국의 높은 뜻을 이해한 가족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정승 자리에까지 올라 백성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딸이 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글을 꽤 많이 읽어 학식이 있었으나 벼슬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 글 읽는 것뿐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요. 아내가 바느질을 하여 겨우 살림을 꾸려 나갔는데 그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에게는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형편인지라 며느리를 얻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역시 친구들이 나서서 주선한 덕택에 참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고 1년이 채 못 되어 아들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박생원은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기로 말하면 며느리가 더하였지요. 가난한 집에서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청상 과부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홀로 된 며느리는 효부 노릇을 단단히 하였지요.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낸 어느 날이었지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봐라. 아버님, 우리 이 동네를 떠났으면 합니다. 이 동네를?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달리 살 길을 찾아봐야지요. 며느리가 이렇게 청하니 시아버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살림을 정리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었던지라 짐이라고는 달랑 보퉁이 2개뿐이었지요. 마을을 떠나 고개 꼭대기에 이르러 잠깐 쉬며 숨을 돌리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 머리를 풀게 해주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 둘이 길을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테니 부녀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꾸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며느리는 쪽진 머리를 풀어서 따내렸습니다. 아직 젊은 여인이었던지라 영락 없는 처녀였지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낯선 고을에 들어선 두 사람은 어느 번화한 객주집을 찾아 들어갔지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묵어가는 집이었습니다. 여기 묵어갈 방이 있습니까? 어쩌나 과거 보러 가는 손님이 워낙 많아 방이 없구먼. 실망한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주인이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처녀, 골방이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거기라도 묵겠나?
그러지요. 골방에 짐을 풀고 시아버지를 모셔놓은 며느리는 주인댁이 일하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는 일을 돕기 시작하였지요. 물을 깃고 불 떼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일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혼자서 두 몫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참 일손이 딸리던 참에 뜻하지 않게 제대로 된 일꾼이 나타나자 주인댁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지고 말았지요. 처녀가 어찌 이리 솜씨 있게 일을 잘한담? 골방이 좁아 둘이 자기 힘들 테니 나랑 함께 자게나. 그래서 한 방에 들었는데 며느리가 이번에는 윗목의 바느질 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요. 바늘을 찾아 들고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3년 동안 바느질로 살림을 꾸려온 터이고 보니 그 솜씨가 보통이 넘었지요. 세상에 이런 처녀가 다 있네.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손을 한번 대자 일주일 묵었던 빨랫감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객주찜 주인댁이 안달이 나서 여자를 붙잡기 시작하였지요. 보아하니 따로 갈 곳도 없는 듯한데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살면 안 될까? 내가 좋은 방을 치워서 어르신을 묵게 해줄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생원과 며느리가 그 집에 묵은 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근처에 두 사람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서 온 처녀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처녀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그 부친의 글 읽는 품 또한 보통이 아니니 꽤나 채통이 있는 집안이 분명하다고 하였지요. 이렇게 돌고 나자 곧바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좋은 수가 생겼어. 저 건너 대감집 종손 아들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상처를 하여 혼처를 구하는데 처녀가 마음에 있다는 게야. 후처라는 것 빼고는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자리야. 정말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말어. 저는 혼인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양하니 매파를 보낸 쪽에서 자꾸만 몸이 달아 3번, 4번 사람을 보내어 간청하였지요. 제가 가면 저희 아버지는 어쩌시고요? 그러자 매파는 옳았구나 하고 박생원을 찾아가 보았지요. 가서 사연을 늘어놓으면서 혼인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니 박생원도 뭐라 할 말이 없었지요. 나야 상관없지만 본인 마음이 어떨지 그건 걱정 마셔요.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혼인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워낙 신부 쪽에 재산이 없으니 모든 준비를 신랑이 다 맡아 하고서 신부를 데려갔지요. 청상 과부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서 대감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인이 이루어지자 신랑 집에서는 사돈을 객주집에 둘 수 없다면서 기와집을 하나 얻어서 박생원을 거처하게 하였지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박생원의 학식이 웬만한 선비 못지 않았습니다. 신랑 집에서는 이리저리 주선을 하여 작은 관직을 하나 얻어주었지요. 그래서 박생원은 뜻하지 않게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니 살림도 점점 불어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박생원에게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마을 가난한 양반의 관연한 딸이 박생원의 후처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새철을 맞이한 박생원은 이후 유복하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며느리의 친아버지 행세를 하였지요. 대감집 안주인으로 들어간 박생원의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훌륭하게 챙기고 자식들을 잘 길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벼슬 길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기생 논개와 남강. 논개는 조선시대 전라도 장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지요. 논개는 원래 양반이었지만 집안이 기울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경희 장군을 따라 진주로 내려왔습니다. 최경희 장군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으로 금산, 무주 등지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논개는 최경희 장군이 사랑하는 어린 첩이었지요.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군이 진주성 바로 코앞까지 들어왔습니다. 최경희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둘러 진주성으로 올라가 보았지요. 성 밖에는 이미 왜군 2만 명이 개미떼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진주성을 이끌던 장군은 김시민 장군이었습니다. 김시민 장군은 침통한 표정으로 왜군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잠시 후 왜군 쪽에서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 항복을 권하는 문서를 넘겼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최경희 장군은 문서를 발기발기 찢어 진주성 밖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긴 칼을 옆에 차고 왜군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내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적에게 항복할 수는 없다. 장군은 몸을 돌려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들어라 조선의 병사들이여. 적의 수는 우리보다 많다. 하지만 용감하게 싸우면 승리할 수 있지. 모두 용기를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맞서 싸우거라. 군사들은 김시민 장군과 최경희 장군을 따라 2만 명이나 되는 왜군과 용감하게 싸웠지요. 군사들 중에서는 농사를 짓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무기가 없는 백성들은 왜군들에게 돌팔매질을 하며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3,800명밖에 없던 우리 군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왜군을 막아낼 수는 없었지요. 이 싸움에서 김시민 장군은 싸움 도중 이마에 적의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군에게 성이 넘어가자 최경희 장군은 남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지요. 최경희 장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은 논개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논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나라가 짓밟힌 슬픔으로 몇 날 며칠을 음식도 먹지 않고 남강의 푸른 물결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논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우리나라를 침략한 니놈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한 논개는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논개는 외장들 가까이 다가가려고 기생이 되었지요. 한편 진주성을 빼앗은 왜군들은 밤마다 촉성루에서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모두 축배의 잔을 높이 듭시다. 외장들은 진주성을 빼앗은 것을 기념하며 밤마다 먹고 마셨지요. 바로 이때 한 아리따운 기생이 외장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녀가 한 잔 올려도 되겠습니까? 외장들은 아름다운 논개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선에도 저리 예쁜 여자가 있다니. 논개에게 반한 외장들은 서로 논개에게 잔을 내밀었지요.
어디 내 자네도 술 한 잔 따라 보거라. 농개는 얼굴에 활짝 웃음을 띠고 술을 따랐지요. 그러나 농개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네놈들을 가만두지 않을게야. 농개는 외장들에게 돌아가면서 술을 따른 뒤 춤을 추었지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춤까지 잘 추는구나. 외장들은 춤추는 농개의 모습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농개는 계속하여 외장들에게 술을 권하였지요. 한 잔만 더 하셔요. 오냐. 시간이 지나자 외장들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자 농개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외장 둘을 골라 손을 잡았지요. 저와 술래 잡기를 해요. 그거 좋지. 농개는 술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지요. 외장 둘도 농개를 쫓아 나왔습니다. 장군님들, 저를 잡아보셔요. 술에 취한 외장 둘은 비틀거리며 농개를 쫓았지요. 그때 부하 장수들이 외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군님,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남강 쪽으로 더는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술에 취한 외장은 구레구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 게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장군님, 이놈이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 있던 농개는 외장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장군님, 뭐 하시옵니까? 어서 이리 내려오시지요. 어디를 그리 멀리 가느냐? 이리 오너라. 농개는 외장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남강가의 바위까지 왔습니다. 바위 밑으로는 시퍼런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옳지, 잡았다. 외장들은 농개를 붙잡았지요. 마침내 농개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농개는 외장둘의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남강으로 뛰어들었지요. 외장둘은 비명을 질렀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시퍼런 남강의 강물은 세 사람을 순식간에 집어삼켜 버렸지요. 논개는 외장을 죽이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후에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농개의 유로운 죽음을 기리려고 농개가 마지막으로 춤을 추었던 그 바위를 의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진주 남강에는 논개 사당은 의기사가 세워져 있고 논개가 죽은 6월 29일에는 해마다 논개를 위하여 제사를 올린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옹기 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을 뒷산이 말꼬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마미 등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지요. 그런데 평화로운 이 마을에 언제부터인가 불행이 끊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을 사람들을 긴장시킨 것은 화재였지요. 마을 입구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불을 끄던 마을 사람 몇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여도 누군가 실수로 불씨를 남긴 것이 화재로 연결되었으리라 짐작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어떤 마을 처녀가 인근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시집 갈 때만 해도 멀쩡하던 처녀가 비명횡사한 채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였지요. 그것도 잠시 바쁜 농사철이 되자 모두들 무슨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다시 농사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마을은 여기저기에 보가 세워져 있어 농사 짓기에는 안성맞춤인 마을이었지요. 뭔가 불길한 조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것은 어떤 아이가 그리 깊지도 않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생기고 나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을 공터에서 멀쩡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넘어져 크게 다친 것도 예사롭지 않았지요. 빨래를 하던 마을 아낙네들이 제일 먼저 불길한 조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특히 시내에서 시집을 왔다고 아는 척을 많이 하던 최 부인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자주 이야기를 하였지요. 마침 그 곁에 지나가던 스님이 마을 안악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들었는지 혀를 끌끌 차면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로다. 최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스님에게 달려가 물었지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뭐가 딱하다는 것이지요? 스님은 최 부인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은 말꼬리 형상입니다. 그런데 말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인 게죠. 그러니 화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말도 없이 스님은 멀리 가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길이 없던 최 부인은 이 이야기를 빨래터에 있는 다른 안악들에게 이야기하였지요. 그날 저녁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최 부인의 남편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나무라고는 마을 앞 주막에 나가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로부터 들은 스님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그랬더니 친구 한 명이 갑자기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 옹기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옹기막이라니. 몇 년 전부터 이 마을에 이시성을 가진 자가 들어와 마미등 입구에서 옹기를 구워 팔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는 옹기를 마을 입구 방앗간에서 만들었는데 옹기 굽는 가마는 마미등에 만들었지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옹기를 만들어 마미등에 와서 구워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씨가 마미등에서 가마를 만들고 옹기를 구워낸 이후로 마을의 불행이 끊이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지요. 하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 씨를 쫓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를 넘기고 말았지요. 마미등의 옹기 가마가 만들어져서 불행이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도 해를 넘긴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랬듯 농사철이 되자 또 농사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던 아이 한 명이 넘어졌는데 살짝 넘어진 줄 알았더니 뒤통수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요. 다친 아이나 부모에게는 큰 사고였지만 평소 같으면 되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부인의 남편은 그냥 넘기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님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옹기 굽는 이 씨를 쫓아내기로 하고 다음날 옹기막으로 몰려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거듭된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이 씨는 옹기 가마를 해체한 뒤 어디론가 떠나가고 말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마을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도토리 묵과 부인.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에 도토리 묵을 매우 좋아하는 주지 스님이 있었지요. 주지 스님은 도토리 묵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주지스님은 혼자 생각하였지요. 올해도 도토리 묵을 실컷 먹고 싶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옳거니 주지스님이 늘 기쁘고 즐거워야 신도들을 위해 불공을 잘 들여준단 말이지. 내가 도토리 묵을 먹고 힘을 얻어 불공을 드리도록 신도들에게 도토리묵 불공을 드리라고 일러야겠다. 부처님이 내게 계시를 내렸다고 하면 신도들이 너도 나도 도토리묵 불공을 드리겠지. 주지스님은 크게 기뻐하며 신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부처님이 저에게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도토리묵 불공을 많이 드리는 신도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겠다는군요. 저도 그분을 위해 특별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들은 주지스님의 말을 듣고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산속에 흔한 것이 도토리였지요. 산속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누구나 도토리를 많이 딸 수가 있었습니다. 도토리만 있으면 묵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큰 복을 받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도들은 산속으로 흩어져 도토리를 따기 시작하였지요. 신도들이 다투어 도토리를 가져와 묵을 담그자 주지스님은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신도들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도토리묵 불공을 드렸기 때문에 절에는 도토리묵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주지스님은 도토리묵을 배불리 맛있게 먹으며 신도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불공을 드렸습니다. 신도들 가운데에는 도토리묵 불공을 열성적으로 드리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을 많이 받겠다는 욕심에 언제나 남들보다 몇 배 많은 도토리를 절로 날랐지요. 도토리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질 뿐 아니라 양손에 들고 부지런히 절에 갔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절을 향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부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누가 말을 걸어도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가 보통 수다쟁이가 아닌데 어째서 도토리를 나를 때에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거지? 함께 절을 다니는 친구가 이상하다는 듯 부인을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그 의문은 절에 와서 풀렸습니다. 부인은 좀 더 많은 도토리를 가져오려고 입 안에 도토리를 넣어왔던 것이지요. 신도들은 이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열성이 대단하네. 저 정도라면 틀림없이 부처님께 큰 복을 받겠어. 부인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도토리묵 불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열심히였지요. 부인은 늘 도토리를 입 안에 넣고 다니는 바람에 옥리박이가 되었습니다. 옥리박이란 안으로 들어간 이를 말하지요. 열성적으로 도토리묵 불공을 드린 부인은 주지스님이 열심히 불공을 드려준 덕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